요동치는 건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이미 올해 초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추세적 하락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상자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일단 현재 주요 가상자산들의 시세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11시 3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3.67% 하락한 1억 3,60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9만 1,6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오전 한때 9만 1,300달러까지 내려가며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사상 최고치인 12만 6,251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시세가 25%나 빠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경영진의 지분 매도 소식이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관 투자자 수요가 줄어든 것과 AI 거품론이 뉴욕 증시에 미친 여파 등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반복된 것처럼 약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린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가상자산과 연동돼 있는 주식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손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스트래티지와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비트마인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7월 비트코인 랠리를 타고 신고가를 기록했던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은 넉 달 만에 고점 대비 56% 넘게 증발했고 세계 1위 이더리움 보유 상장사인 비트마인도 7월 초 신고가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기관인 테넥스 리서치는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돈 약 22조 원 규모라고 추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세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졌던 전세 사기 문제는 요즘에 잠잠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최근에 전세금 반환 관련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 대위 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 833억 원 이후 처음으로 80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건수는 2022년 9월 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46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든 건 맞지만 실제 피해액인 전세보증 사고액을 보면 상황을 가볍게 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 816억 원, 사고 건수도 5,800건을 넘었습니다. 전세보증 사고가 4조 원씩 쏟아지던 시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조 원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규모가 저렇게 작아진 데는 제도적인 요인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 원인에는 허그가 2023년에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 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 계약이 보증을 못 받게 된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 올해 허그의 전세 보증 채권 회수율, 즉 대위 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도 대폭 오른 결과입니다. 허그의 전세 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작년 29.7%, 올해 들어 10월까지 74.5%로 올랐는데요. 회수율 폭등은 허그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 사업 덕이고요. 허그가 채권자 자격으로 나서서 세입자의 대항력을 포기해달라고 신청하면 집을 산 낙찰자가 전세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조건 변경 경매가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임대차 시장은 매물이 줄면서 임대인 우위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의 권익만 보호할 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악성 세입자를 만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임차인 면접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면접에서 뭘 보겠다는 겁니까?
임차인 면접제는 말 그대로 계약 전에 임차인을 일종의 심사하는 절차를 공식화하자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류관 단계에서 신용정보 조회서와 범죄 기록, 소득 금액 증명원, 세급 완납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임차인의 신용도와 범죄 여부와 소득 수준, 체납 이력까지 들여다보자는 요구가 담겨 있는데요. 관련 국회 청원은 현재 1,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고 5만 명이 넘으면 상임위가 심사해야 하는 구조라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 최소한 국내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아이디어인데 임차인 면접제가 나온 배경이 뭡니까? 최근 몇 년간 임차인 권리보호제도만 강화되다 보니 임대인 사이에서 정보 공개의 의무가 한쪽에만 쏠린다는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9년 전세법은 불을 지폈는데 한번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더 까다롭게 고르려는 심리가 커졌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9% 넘게 감소했습니다. 신규 입주가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중저가 지역은 전세 매물 풍기가 더 심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구조에서 당분간 임대인 우위 시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대인이 면접도 보겠다고 할 정도로 요즘에 전세 매물이 귀합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전세난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값이 불과 2달 사이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경기도 전세값의 최근 오름폭이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로 옮기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1%입니다. 전주 수치인 0.09%보다 그 폭을 키웠고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일부 단지에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값이 2억 원 가까이 오른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70제곱미터가 지난 10일 6억 5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체결됐는데요. 약 2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가 4억 7천만 원에 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억 8천만 원가량 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전세 매물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면서요? 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약 19,000건입니다. 한 달 전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2만 800건이 넘었는데 한 달 사이 4.4%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안양시 동안구가 한 달 사이 전세 매물이 23% 줄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고요.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이 된 용인시 수지구도 21.2%가량의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앞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이에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집계했더니 절반이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구체적인 보유주택 수치 어땠습니까? 네,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선출 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 가운데 48.8%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이 중 17.8%는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산 중 58.7%가 건물 자산이고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아파트가 58.9%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들은 서울,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소재 주택이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이 중 41.5%가 강남 3구 소재였습니다. 네,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한 채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 강남구 건물 2채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채를 보유하며 최다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소초구 아파트 한 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당진의 본인 명의 복합 건물 한 채 등을 보유했습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한 채 또는 두 채를 기본으로 두고 여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복합 건물 등을 함께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사와 운용사 등 국내 자본시장 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새 수장을 뽑습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출사표가 나오는데 현직 협회장이 역대 처음으로 재선에 도전하는가 하면 그 도전에 친정증권사가 제동을 거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차기 금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몇 면부터 짚어보죠. 네, 우선 현직 회장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자신이 코스피 5천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장을 지낸 서 회장은 지난 3년간 협회장으로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며 리더십 연속성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전 KB 자산운용 사장과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도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16년간 최고 경영자 자리를 거친 이 전 사장은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를 설립해 신사업 진출을 돕겠다는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8년째 신영증권에 몸담은 황성엽 사장은 대형 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중소형 증권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등 회원사별 맞춤형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서유석 회장의 친정에서 연임 도전에 반대 의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회장직은 단임제로 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미래에셋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투협회장은 업계에서 가장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 맞는 자리로 연임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회원사 분담금 비율에 따라 차등 의결권이 부여되는 만큼 대형사 표심이 중요한데요. 미래에셋그룹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만큼 서 회장의 연임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양상추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외식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샐러드 메뉴의 판매를 중단하는가 하면 햄버거에 양상추와 양배추를 섞어서 판매하는 곳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서브웨이가 샐러드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네, 서브웨이는 이상기온으로 양상추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지난 15일부터 전국 600여 개 매장이 샐러드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매장별 양상추 재고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24개 제품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미 배달 플랫폼 등에선 샐러드 메뉴가 없어져 주문 자체가 막힌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양상추도 정량으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브웨이의 이 같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21년 이상 한파로 양상추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도 샐러드 메뉴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도매 기준 양상추 1kg 가격은 오늘 기준 5,287원으로 올 초 최저가에 비해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또 양상추가 들어가는 메뉴 하면 햄버거가 대표적인데 여기도 상황이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롯데리아는 일부 메뉴에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같이 넣어서 채소 중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아직까지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양상추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재료값이 오르면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제품 공급에 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폭염 여파로 양상추와 토마토 수급 대란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앞서 업데이트로 큰 홍역을 치렀던 카카오톡이 또 다른 업데이트로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친구끼리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오래된 기능이 다시 논란에 빠졌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수익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기는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톡친구 이 위치 공유 서비스를 친구 위치로 업데이트하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친구와 위치를 공유할 때 최대 6시간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호 동의만 하면 이용자가 직접 공유를 끊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서로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린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거나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환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부부간의 위치 공유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의 악재가 또 있던데 4년 만에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어제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내 제보와 노조 측 근로감독 청원 요청에 따라 2021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지난 9월 진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위해 2달 전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였고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수익입니다. 올해 초 한국 승용차 시장에 처음 상륙한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품이 안전하지 않고 품질이 낮을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BYD 입장에서는 기술 검증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진 검증의 현장에 윤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짜 극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 힘없이. 아파트 10층 높이로 거대하게 솟은 모래 언덕. 28도의 아찔한 급경사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거침없이 치고 올라갑니다. 경사면 방향도 급전환하며 사막에서의 극한 주행을 재현했습니다. 다른 한켠에선 성인 키를 훌쩍 넘는 1.8m 수심에 차량이 서슴없이 입수하더니 이내 수면 위로 떠올라 유유히 물살을 가릅니다. 중국의 교통 요충지인 정저우엔 총면적 6만 5천 평 규모의 주행 성능 체험장과 더불어 최대 생산 기지인 정저우 공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을 상대로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韩国呢，它这个因为它的这个汽车的这个工业很发达嘛，然后同时呢，这个发达的汽车工业呢，也带来了这个消费者对于汽车的这个品质的要求和品质的追求，其实是很高的。 한국의 까다로운 정부 절차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략적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就像这个首尔车展的时候，也有媒体朋友来问啊，因为我们这个鄂托山第一款车上市交付的时间往后延了，是不是认为这个各种行政审批不太合理啊？其实我们是以一种乐观的心态来看这件事情，因为我们在一个新的市场做一个新的产品，我们是希望前期政府包括媒体朋友能够帮我们严格的把关，我们相信会对我们的未来走得更好。 BYD는 이번 달 한국 누적 판매량이 4,000대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수입 승용차 가운데 1년 만에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 중국의 전기차 회사 지커와 샤오펑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발 앞서 한국에 진출한 BYD가 중국 브랜드 간 경쟁 속에 어떠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저우에서 SBS 비즈 윤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배민 소속 라이더 이용을 사실상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배민 측에 발송한 상태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건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에게 보낸 겁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저가 전액제 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면서 점주들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배민 배달을 쓰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배민 앱 화면 구성을 가게 자체 배달보다 배민 배달에 쉽게 손이 가도록 바꿨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달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오른 건이 이것만이 아니죠.
네,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최해 대우를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는 혐의인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예상되는 배달 소요 시간을 실제보다 줄여 표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돼 있으면 무료 배달을 해주는데 공정위는 이를 끼워 팔기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둘 다 높이는,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높이는 이른바 모수 개혁 아니었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그 다음으로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서 그 한복판에 1,700조 원 규모의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일단 이게 지난주에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이죠. 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적립 부채 개념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적립 부채는 쉽게 말해 앞으로 줘야 할 연금에서 지금 있는 돈, 앞으로 받을 돈을 빼서 부족한 돈을 계산한 개념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질 일종의 잠재적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으로 규정해 그 규모를 따져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국제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이라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만 조장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내에서 그 숫자를 공식적으로 계산하고 있진 않지만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이 70년이면 이 규모를 1,735조 원, 150년 기준 3,450여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도입 찬성 측에선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수급 연령 상향이나 기금 운용 개편 등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대 측에선 국민연금이 사회 전체가 부담을 지는 사회보험인 만큼 지나친 위기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역시 공무원 연금 등과 달리 국민연금은 확정 부채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개념의 도입 여부가 왜 중요합니까? 네, 단순히 회계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잠재적 비주로 본다면 재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보험료 추가 인상이나 혜택 축소 논의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개념이라 판단되면 1차 모수개혁에 이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게 되는 만큼 해당 쟁점이 2차 연금개혁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